네, 수요일입니다. 이재선의 투자백미 들어왔습니다. 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핫한 이슈들 모아서 이번 주 한번 전략을 중간 점검 해보는 시간이죠. 아무래도 또 새해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길게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이슈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새해가 됐다 보니까 좀 희망찬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간밤에 좀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애플도 뭐 4%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도 조금 아쉬운 소식을 발표를 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루 정도는 뭐 빠질 수 있지 하면서 1월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그간 상승분에 따른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시기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제는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4분기 증시 리뷰를 조금 해보자면요. 금리 하락 속도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주가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S&P 500 2개월 누적 월별 수익률을 보면은 14%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2022년 1월 3일에 기록한 최고치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상승한 주가 레벨이 조금 부담이기는 하지만 연착륙가 1월 중에 신고가 달성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 이렇게 좀 조정이 발생하는 국면에서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증시의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기업들의 그 자사주 매입 규모도 굉장히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4분기 들어서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강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낮아진 금리에 따라서 이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라든지 회사채 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왜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냐고 봤을 때 이 주식 소각을 통해서 수요를 촉발시키고 또 주주들의 지분 효과를 높이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MMF 자금이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어요. 그 대기 자금 성격을 어느 정도 좀 지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MMF 자금에 이제 지금 있는 그 돈들이 좀 어디로 갈까 하냐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수급의 분산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MMF 잔고에만 약 1조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유입이 크게 됐냐라고 봤을 때 높은 이자 수익이 또 보장되고 사실 현금화가 수월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약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금의 이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넘어가자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서 연초 효과는 사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에 좀 많이 집중이 되고요. 저는 이번에도 코스닥에 있어서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초과 성과가 1월 달에 두드러졌었고요. 저희가 2006년도 이후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평균 초과 성과를 보면은 1월과 2월에 가장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1% 내외로 초과 성과를 달성을 하고요.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를 이길 확률에 대해서 조금 베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사실 뭐 시장은 뭐 이런 게 좋아진다 저런 게 좋아진다 그래도 결국 수급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수급이 지금 실제로 MMF 쪽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더 들어오고 있다는 게 시장의 1월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수급의 분산화가 나타날 가능성 이게 어디 집중된다기보다 전반적인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적으로 좀 수익률이 좋았던 신흥국 장세 그리고 또 코스닥의 어떤 흐름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제 지표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이번 주에 또 월초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줄줄이 나오죠. ADP 민간 고용, 그리고 주간 실업 수당, 그리고 마지막에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시장의 어떤 매크로 변수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일단 12월 달 고용 보고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지지를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조금 소폭 하락을 하고 실업률이 조금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런 무난한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주에 그 CPI 지표도 이제 저희가 그간 중요하게 봤던 지표 중에 하나인데, CPI 지표도 사실 그 물가 안정이라든지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조금 확실시를 해주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원자재 시장 쪽으로 넘어가자면은 지금 WTI가 사실 저는 상승 압력보다는 올해 들어서는 하방 압력이 좀 더 높은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경기 회복세가 조금 더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그 원유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WTI 상승 재료가 그렇게 크지만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쪽으로 넘어가자면은 반면에 공급은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달 기준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보면은 3년 내 최대치를 경신을 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중독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를 지금 상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TI 하방 압력이 높은 구간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배럴당 $70를 가정한다면 YOY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 가능성은 올해는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헤드라인 물가는 사실 시장이 우려한 만큼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고용과 물가 안정이 도모되는 구간 내에서는 저희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또 주식에 대한 베팅을 이제 확대할 수 있는 좀 기회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에 가장 큰 경제 지표, 영향력이 가장 큰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12월 고용 보고서는 뭐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금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경기의 연착륙을 도와줄 수 있는 자료로 작용을 하는가,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임금 상승률의 하락세도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열심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올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만 꼽는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다들 너무 3월에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넘어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졌을 때 시장이 좀 받을 수 있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언제쯤 인하 시기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시장의 그 목소리에 조금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되는데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사실 그 시장의 기스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경제지표 데이터 몇 개를 말씀드렸는데, 네.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그 높은 그 지지를 해주는 경제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이제 연착륙 구간 그 당시가 저희가 이번 구간 제외하고 총 2차례가 있었어요. 1995년도와 2019년도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과거 이제 그 금리 인하 폭과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폭에 그렇게 이제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 지금 반영하고 있는 인하 폭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예상 폭이 이제 연내 150bp 가량 인하를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구간에서 평균 금리 인하 폭이 150bp였고요. 근데 그에 반면에 2년물이 하락하는 거는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30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년물이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90에서 100bp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비교를 해보자면은 2년물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저는 이제 1분기 말을 지나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 이제 주는 충격은 그렇게까지 크지만 않을 거다라고 이제 좀 다시금 생각을 저도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6월에 인하하는 것보다 3월에 인하하는 걸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선호하시지만, 일각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3월에 인하를 한다는 건 12월, 1월, 2월 지나가면서 분명히 뭔가 큰 충격이 왔기 때문에 3월에 불가피하게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2년물과 10년물의 흐름을 봤을 때 이재선 연구위원께서는 그래도 3월에 인하해도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연준에게 키가 좀 달렸겠죠. 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얘기도 간단히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어제 또 지표가 하나 나와서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뭐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50을 넘어가는 숫자들이 조금씩 찍히고 있어서 이 부분도 경기 연착륙의 재료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중국 데이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점에 있어서 조금 기쁜, 네. 기쁘신가요? 네, 그렇죠. 오. 제가 중국 관련된 이제 맞아요. 얘기를 관련주를 많이 얘기하셨죠. 네, 네. 많이 했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중국 경기 회복세가 좀 더뎌지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못 갔던 2023년이었기 때문이고요. 네, 지금 보면은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좀 회복세를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 달 차이신 제조업 구매자 PMI 지수가 이제 50.8을 기록을 했고 시장 전망치에 있어서의 그 상회를 한 수치이고요. 이게 4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형 기업들은 반면에 아직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차이신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중요하게 보는 제조업 PMI 지표가 12월 달 제조업 국영기업 제조업 PMI인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밋밋한 수준이라서 약간 PMI 쪽에 있어서 보다 확신 아직까지는 좀 2%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물가랑 부동산 지표 반등도 여전히 조금 미미한 상황이긴 합니다.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수출액의 반등이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즉 이제 기업들의 가격 전가력이 내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좀 강하지 않다라는 점을 좀 시사하는 대목인 것 같고, 그래서 보자면은 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수출 주요 품목 중에 중국 관련된 의존도에 있어서의 높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쵸. 저는 뭐 사실 바닥을 찍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단언하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달 전인대 전후로 추가적인 재정 부양 정책 기대감이 오히려 중국 관련된 이제 시클리컬 주에는 좀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바닥을 찍었다라는 건 그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바닥을 찍었으니까 올라올 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닥을 지금 5년째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 올라올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혹시라도 3월에 인하를 하고 중국이 3월에 전인대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올해는 이재선 위원의 웃음을 조금 더 많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대선 얘기를 또 뺄 수가 없더라고요. 11월이긴 하지만 올해 이제 1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뭐 코커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의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줄까요?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쪽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불안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저희가 트럼프의 공약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 트럼프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공약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10% 인상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 쪽에서의 관세 이슈가 있을 때는 좀 제한적인 그런 관세에 있어서 부가 이슈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까지는 조금 많이 높지는 않았는데, 네. 뭐 약간 한국이라든지 일부 약간 수출 중간재 업종에 있어서 민감한 약간 나라들이 조금 부진을 했었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관세 이슈가 글로벌리 해가지고 퍼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힘들 거는 같아요. 왜냐라고 봤을 때 관세 이슈가 이제 불거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겨우 잡힌 물가가 사실 다시 뛸 수가 있을 거는 같고요. 또 이제 트럼프의 그 무역 정책에 따른 그 비용 자체가 미국 소비자들이라든지 생산자가 부담을 결국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도 지금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GDP의 그 사실 이제 제한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고요. 실제로도 이제 세금재단에서 이제 통계를 좀 냈는데, 만약에 10% 관세가 부과가 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한 0.5% 쪼그라들 거다. 그리고 5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면 사실 증시에도 좀 좋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시클리컬이라든지 방어 스타일이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약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1년 동안 우리가 트럼프가 될까 안 될까를 지켜보면서 이 종목을 살까 말까를 고민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마 올해 내내 계속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찌 됐든 현재 시점에서는 방어주와 시클리컬 업종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환율이 드디어 1,200원대로 내려왔고요. 그 와중에 비트코인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달러의 약세를 의미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추세적 약세가 지속된다면 시장에 계속 도움만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자산군별로 쪼개보자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금리에 있어서 그간 피해를 봤던 자산군에 있어서의 좀 긍정적인 콜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증시에 있어서도 여전히 매력도가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라든지 여전히 조금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증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요구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매력도가 한층 더 업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저희가 매월마다 실시를 하게 되는데, 최근 주식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2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요. 글로벌 자금 동향도 지금보다 증시에 조금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MF 쪽에서는 지금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내지는 증시 쪽에 그 자산군의 그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이제 달러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른 자산들을 좀 퍼즐 맞추듯이 맞췄었는데, 사실 그 맞췄던 퍼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라서 자산군별로 또 따로따로 이제 호재와 악재를 좀 구분해서 개별적인 종목처럼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군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관련된 내용들,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쭉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이게 좀 많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위원님께서 보시는 올해 주목하고 계시는 전략, 그리고 또 섹터, 이런 것들을 한번 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 스타일상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원래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되게 경착륙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은 구간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결국에는 이번 금리 인하는 그 중소형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압박이 좀 경감되는 부분이 강조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도 금리 하락 시점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기업도 러셀 2000이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 쪽에서의 그 아웃퍼폼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중국 부양 정책에 대해서 보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중국 부양 정책을 좀 기다리기보다는요,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기조가 편승함과 동시에 구조적 수출 성장이 가능한 신성장 산업군의 관심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디멘탈 관점에서 지금 중국이 여전히 조금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고, 이제 미국과 아세안의 반도체 수출 호조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이제 중국을 대체할 생산국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이거든요. 이쪽에 있어서 저희가 수요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플러스 새로운 산업군인 AI 쪽에서도 사실 이제 반사이익을 좀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구조적 수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성장 산업군은 바이오와 화장품, 이제 2차 전지까지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관련된 세 종목은 전체 수출액 중에 이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숫자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유력한 낙폭과대 플러스 이제 성장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지금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헬스케어라든지 관련된 이제 성장 쪽에서의 그 수급 자체가 좀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사이즈별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중소형주의 매력도를 좀 더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러셀 2000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닥이 강하고 이런 흐름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리고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업종상에서는 사실 중국 부양책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기다리기보다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이 담보되는 그런 섹터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시네요. 뭐 반도체 당연히 뺄 수 없겠죠. 반도체를 제외하고라도 헬스케어, 화장품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매력도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섹터는 최근 들어서 수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조금 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종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실 때 헬스케어, 화장품, 2차 전지 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나열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 전반적인 전략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